차갑고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한지원, 헨 자이원의 지친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천상치온생 그룹 총수 일가의 저택, 그 거대하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가장 낮은 곳을 닦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사로 불렸던 그녀의 손길은 이제 걸레질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버지 회사의 부도와 함께 따라온 막대한 빚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이름,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남은 것은 오직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이름 대신 아가씨 혹은 어이로 불리며 버티는 것 뿐이었다. 이곳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빚 청산을 넘어선 일종의 형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감각을 억누른 채 오로지 생존에만 집중해야 했다. 9번복도 아직 멀었어. 해가 중천에 뜨겠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원의 생각을 갈랐다. 저택의 총괄 집사인 오 여사 미시스 오였다. 그녀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회색 유니폼을 입고 두 손을 등 뒤로 쥔 채 지원을 쏘아보고 있었다. 오 여사의 눈은 언제나 사소한 흠집을 찾아내는 매의 그것과 같았다. 지원은 대답 대신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오 여사는 이 저택의 실세 중 하나이자 현 회장 강태민, 강타이민의 숙부인 강상무, 강쌍무 상무의 신복이었다. 그녀가 유독 지원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어쩌면 강상무의 지시이거나 혹은 단순히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성정 탓일지도 몰랐다. 오늘은 회장님께서 일찍 귀가하실 예정이야. 특히 서재와 1층 응접실은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하니 그리 알아. 오 여사가 흰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었다. 미세한 먼지라도 묻어 나오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지원을 일처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감정사로서의 강박적인 꼼꼼함을 이런 곳에 쏟아붓고 있었다. 오 여사는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이며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회장님 개인 컬렉션 룸, 거기 진열장 위쪽도 손봐야겠어. 지원을 눈이 순간 흔들렸다. 컬렉션 룸은 저택 내에서도 가장 민감한 장소였다. 그곳은 강태민 회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고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청소 역시 전문 업체가 담당했다. 하지만 오 여사님, 그곳은 저희 구역이 아니고 전문 장비 없이는 지원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그곳의 물건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백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역사였다. 그런 곳을 일반 가정부가 섣불리 건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전문업체, 걔들 다음 주에 나와. 그동안 먼지 쌓인 걸 회장님께 보이란 말이야. 네가 한때 뭐 하던 사람인지 안다. 고미술품 좀 만져봤다며. 그럼 더 잘 닦아야지. 오 여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더욱 깊은 굴욕 속으로 밀어넣었다. 오 여사는 지원을 컬렉션 룸으로 이끌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 항온 항습 장치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나무와 유약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원을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잘 알던 세계였고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였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자기와 고서화들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저기 맨 위 선반, 조선 백자 다랑아리. 오 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진열장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유백색의 풍만한 곡선을 자랑하는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저것은 18세기 초반 금사리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벽한 형태의 다랑아리였다. 그녀는 도록에서나 보던 그 진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청소부의 신분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전문가적 본능이 깨어나려 했지만 이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사다리는 창고에 있는데 가져올 시간 없어. 저기 있는 발판 쓰고 얼른 닦아. 회장님 오시기 전까지 끝내. 오 여사가 구석에 놓인 작고 불안정한 2단 발판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저 거대한 진열장 꼭대기에 닿기에는 턱없이 낮고 위태로워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오 여사는 지원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발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발판은 성인 여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극세사 천을 쥔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다랑아리의 차가운 표면에 닿기 직전 그녀는 그 완벽한 균형감과 은은한 유약의 빛깔의 순간 매료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낸 예술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모독이었다. 그녀가 막 천을 거두고 내려오려던 찰나였다.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던 오 여사가 갑자기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꾸물거릴 시간 없어. 회장님 차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단 말이야. 그 고함 소리에 지원은 순간 균형을 잃었다. 불안정했던 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지원을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밀어낸 것은 다름 아닌 그 백자 다랑아리였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지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랑아리가 선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기울어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안 돼. 그녀의 비명은 차마 소리가 되지 못했다. 다랑아리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묵직한 소리와 함께 견고한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 대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백 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났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백색의 파편들이 바닥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원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발판에서 넘어진 채 망연자실한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뇌가 작동을 멈췄다. 어머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세상에 오여사에 과장된 비명이 정적을 깼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거의 숨길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감추려 했으며 입을 가렸다. 네가 감히 회장님이 가장 아끼시는 걸. 넌 이제 끝장이야 한지원. 내년의 빚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걸 건드렸어. 오 여사가 지원을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저 깨진 조각들, 복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잘게 부서진 역사의 잔해만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컬렉션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냉기였다. 오 여사는 즉시 표정을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회장님. 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그림자보다 더 짙은 어둠을 두른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방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처럼 냉혹하고 지친 기색을 띠고 있었다. 천상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이었다. 그는 며칠간의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은 피로로 조금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그는 오 여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바닥에 흩어진 백자 파편들로 향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것이 그가 표현하는 가장 격한 감정의 동요였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깨진 항아리 조각 앞에 멈춰 섰다. 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 아이가, 저 신입 하녀가 감히 이곳에 들어와 제가 아무리 주의를 주었건만 기어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당장 쫓아내고 경찰에. 강태민은 손을 들어 여사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파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깨진 조각들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지원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혀도 모자랄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이었다. 그녀는 이미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빚 위에 빚을 더하게 되었다. 강태민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차가운 검은 눈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원을 향했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나 놀라움은 없었다. 그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무기질의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그는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감정하듯 지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지원을 떨리는 눈동자와 굴욕감으로 창백해진 뺨, 그리고 아직도 극세사천을 꽉 쥔 하얀 손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아주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지? 한지원입니다. 오 여사의 과장된 연기가 무색하게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울렸다. 그녀는 무너진 파편 더미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깨지지 않은 도자기처럼 단단했다. 강태민은 그런 지원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성가시다는 듯 잠시 응시했다. 그는 오 여사에게 턱짓했다. 나가. 그리고 아무도 들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오 여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회장님, 저 아이가라고 말하려다 태민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방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과 깨진 역사의 잔해만이 남았다. 태민은 슈트 상의를 벗어 근처 의자에 무심하게 걸쳤다. 완벽한 흰색 셔츠가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상체를 드러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가지 않고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서.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만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일어나서 내 서재로 와.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깨진 파편들을 한번 돌아보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걸어온 하인들의 통로가 아닌 저택의 중앙복도를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융단은 발소리를 삼켰고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들은 그녀를 압도했다. 태민의 서재는 저택의 서쪽 끝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책과 가죽 그리고 희미한 시가 냄새가 훅 끼쳤다. 방은 어두웠다. 짙은 마호가니 색 책장이 삼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유일한 광원은 거대한 책상 위에 놓인 클래식한 스탠드뿐이었다. 강태민은 그 책상 뒤 마치 왕자처럼 보이는 높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고 지원은 그를 비추는 유일한 빛 속에 서 있었다. 완벽한 취조실 구도였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제가 어떻게든 배상하겠습니다. 제 월급에서 제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저 파편 하나의 가루조차 살 수 없었다. 태미는 그녀의 필사적인 사과를 가로막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배상그가 조소했다. 한지원 27, 전젠 가라마트 수석 감정사, 부친 한상진 사장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 68억 원. 그리고 네가 방금 깬 저 다랑아리.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모니터가 나타났다. 화면에는 방금 깨진 그 다랑아리의 모습과 함께 지난달 런던 경매에서 낙찰된 유사한 작품의 가격이 표시되었다. 숫자는 지원을 현기증을 유발했다. 추정가 250억. 뭐 네가 깬 건 상태가 더 좋았으니 300억은 좋게 받았겠지. 지원을 눈앞이 하얘졌다. 68억에 300억. 그녀는 이제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빚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사과 따위는 필요 없어.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평생 아니 다시 태어나서 10평생을 일해도 그 돈은 못 갚아. 네, 아버지는 지금 당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거고 넌 사기 및 특수재물 손괴죄로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그게 네가 말하는 배상의 현실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원을 심장에 밝혔다. 아버지. 그녀가 이 굴욕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버지만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려 했다. 제발, 아버지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바로 그때였다. 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켜졌다. 긴급 이메일 알림이었다. 지원의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태민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발신 강상무 상무, 제목 윤채경 윤채익 형 측과의 상견례 일정 확정건. 강태민의 눈이 순간 얼음보다 더 차가워졌다. 숙부인 강상무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상무는 태민이 아직 젊고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경쟁사인 태화건설 윤 회장의 딸 윤채경과의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민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결국에는 그를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는 이 사회의 압박과 숙부의 계략 속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다. 그에게는 이 모든 판을 뒤엎을 변수가 필요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강상무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그의 시선이 다시 빗속에 서 있는 한 지원에게로 향했다. 절망에 빠져 창백해진 얼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은 눈빛. 배경이 깨끗하다. 힘있는 가문과 얽혀있지 않다. 통제하기 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368억 원짜리 빚을 진 채무자다. 강태민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전략 게임의 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나. 지원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네, 뭐든지. 좋아. 태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스탠드 불빛 아래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는 지원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그의 셔츠에서 나는 차가운 섬유 유연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내가 내게 배상할 기회를 주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지원을 귓가에 속삭이듯 울렸다. 천문학적인 내 빚, 그리고
내 아버지의 자유, 그 모든 것을 유예시켜주겠다.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 남자 강태민에게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칠흑 같은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강태민은 희미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웃었다. 결혼에 나와 순간 지원을 뇌가 정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내 아내가 되라는 말이다. 태미는 조금도 농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물론 진짜 결혼 따위가 아니야. 계약이지.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내게는 나를 묶으려는 정략 결혼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그 방패 역할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지. 아무 배경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 나에게 거액의 빚을 졌으니까. 그는 지원을 경악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동안 넌 강태민의 아내 천상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면 된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공식 석상에 참석하고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해. 물론 부부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없을 거다. 넌 그냥 내 옆에 서 있는 인형이야. 지원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하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빚 때문에 팔려가는 아내가 되어야 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아까 말했지. 태민의 목소리는 다시 얼어붙었다. 내 아버지는 당장 내일 아침 구속될 거다. 그리고 넌 내 남은 평생을 감옥과 사채업자들 사이를 오가며 보내게 되겠지. 선택해 한지원. 지옥으로 바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 세장 속에서 1년을 버틸 것인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의 방식을 고르라는 말일 뿐이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가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를 또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을 채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제가 서명하면 아버지의 빚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1년 후 네가 계약을 무사히 이행했을 때 모든 빚을 없던 일로 해주지. 물론 그 1년 동안 네 아버지는 천상그룹 법무팀의 보호를 받게 될 거다. 태민이 약속했다.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지만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지원.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영혼 일부가 함께 팔려나가는 것 같았다. 태미는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만족스럽게 집어들었다. 좋아, 계약 성립이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오 여사, 당장 본관 마스터 침실을 준비해. 내 아내가 오늘부터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한지원 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하도록. 그는 전화를 끊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하녀를 보는 경멸 대신 유용한 도구를 보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축하하지, 한지원 씨. 오늘부로 당신은 이 저택의 하녀가 아니라 천상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으니 지원의 삶은 문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차가운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덮고 잠들던 하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택 본관 주인을 위한 가장 호화로운 침실인 마스터, 침실의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실크 시트와 구스다운 이불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다. 강태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오 여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른 하녀들을 시켜 지원의 초라한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을 이 방으로 옮기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듯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하녀들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어제까지 동료였던 지원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쩔쩔맸다. 사모님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 여사가 억지로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뱉어냈다. 그녀는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가 동원되어 급하게 공수해 온명품 의류와 보석이 가득한 드레스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레스룸은 작은 부티크를 연상시켰다. 수백 벌의 드레스와 정장 구두와 핸드백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눈부신 보석들이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오직 그녀를 강태민의 아내로 꾸미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지원은 그 화려한 물건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에 걸칠 잘 만들어진 족쇄였다. 그녀는 이제 한지원이 아니라 강태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형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치품의 무게가 자신의 빚 368억 원에 비하면 얼마나 가벼운지 생각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 여사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하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것들이라 눈이 휘둥그레졌겠지.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친들 천한 본성은 어디 가겠냐마는. 그녀는 지원이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원은 천천히 돌아서서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오 여사, 내 본성은 내가 판단해. 하지만 당신의 위치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지금부터 당신은 내 시중을 드는 사람이야. 불필요한 말은 삼가도록 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하녀 따위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갈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지원은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첫 번째 탐색전을 마쳤을 뿐이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기품 있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그리고 보석함에서는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선택했다. 그녀는 과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녀가 맞이할 첫 번째 전쟁터였다.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은 이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태민이 얼음 조각처럼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 상석에서 두 번째 자리에는 숙부인 강상무 상무가 앉아 있었다. 강상무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지만 탐욕과 권력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뱀처럼 교활해 보였다. 그는 태민을 이 자리까지 밀어 올렸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원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민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강상무의 옆자리, 원래 태민의 약혼녀가 되었어야 할 여자 태화건설의 상속녀 윤채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앉았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하녀, 출신의 여자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이 식탁볼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원이 태민의 옆자리에 앉아 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과장되게 웃었다. 허허, 이게 누군가 아침까지만 해도 걸레질을 하던 아가씨가 아니신가. 태민아,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물건을 안주인 자리에 앉히면 어떡하나. 천상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강태민은 스테이크를 썰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다. 지원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든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그에게 지원은 강상무와 윤채경의 공격을 받아낼 고기 방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윤채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세상에 태민 씨, 이게 무슨 저속한 농담이에요. 저런 천한 것을 저녁 식사 자리에 앉히다니. 그것도 아내라고요. 당장 끌어내지 못해요. 저런 게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녀는 지원이 입은 원피스와 귀걸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옷, 그 귀걸이, 다 내 거였어야 할 것들이야. 도둑 고양이처럼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다. 모든 하인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오 여사는 테이블 뒤편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나이프질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 보려는 듯 어떤 도움도 줄 기색이 없었다. 강상무가 다시 기름진 목소리로 거들었다. 채경 아가씨,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우리 태민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취향이 좀 독특해진 모양이지. 하긴 저렇게 빚더미에 앉은 애는 다루기 편하지 않겠어. 돈 몇 푼 쥐어주면 뭐든 다 할 테니 말이야. 안 그런가? 새 조카며느님 노골적인 모욕과 조롱이 쏟아졌다. 그들은 지원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해서 접시를 깨뜨리기라도 하길 바랐다. 하지만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경매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감정사로 일해왔다. 이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그녀는 천천히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는 윤채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다이닝룸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윤채경 씨라고 하셨죠. 천한 것은 제가 아니라 식사 예절도 배우지 못한 채 남의 집 식탁에서 소란을 피우는 당신의 격인 것 같습니다. 순간 다이닝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채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 한여만도 못한 년이. 그녀가 뾰족하게 소리쳤다. 지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옷과 보석은 윤채경 씨의 것이 아닙니다. 강태민 회장님의 아내를 위한 것이죠. 윤채경 씨는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당신의 것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도둑고양이는 남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윤채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저렇게 당돌하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하녀는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기댈 것은 오직 자신의 배경과 태민의 무관심뿐이었는데 그 무기가 통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강태민의 나이프질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 혹은 아주 미약한 흥미였다. 그는 저항 없이 부서질 줄 알았던 인형이 의외로 날카로운 가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원은 이제 강상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리고 강상무님, 제 취향은 회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무님의 취향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회장님의 사업 스트레스보다는 회장님의 자리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분이 체면을 논하시는 건 좀 우습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정면을 찌르는 공격이었다. 강상무의 뱀 같은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네, 내년이 감히. 그가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숙부 앉으시죠. 제 아내가 아직 식사 예절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태미는 지원을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저녁 식사 자리가 더 이상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묘하게 지원을 발언해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리고 채경 씨,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곧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과 같아. 그만하도록. 윤채경은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태민의 서늘한 경고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상무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은 지원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지원의 판정승으로 끝난 듯 보였다. 식사는 살얼음판 위에서 계속되었다. 더 이상의 노골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식탁 위를 오갔다. 지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예절로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하던 도자기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스스로를 무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정사 한지원이 아닌 천상의 안주인을 연기해야 함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지원은 마스터 침실로 돌아왔다. 거대하고 텅 빈 방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저지른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상무와 윤채경이라는 강력한 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오늘 밤의 굴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들어섰다. 그는 지원 앞에 서서 아까와는 다른 훨씬 더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오늘 네 행동 누가 시킨 거지 아니면 네 독단적인 판단인가? 시킨 사람 없습니다. 지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게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눈물이나 흘렸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장님의 체면을 깎고 숙부님의 뜻대로 놀아나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회장님의 방패가 되기로 계약했습니다. 방패가 적의 공격에 쉽게 부서진다면 그건 불량품이죠. 저는 제 값을 할 생각입니다. 368억 원짜리 값 말입니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계산과 강한 자존심을 읽었다. 네가 생각보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적들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는 방패일 뿐이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그리고 방패는 때로는 창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죠. 회장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것이 단순한 방어가 아님을 압니다. 저는 그저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 계약에서 제 몫을 다하는 길이니까요. 태미는 지원을 당돌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빚에 쪼들려 순종적인 인형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치를 협상할 줄 알았다. 그는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 아침 이사회 임원 부인들과의 브런치 미팅이 있다. 천상재단 관련 안건이야. 오늘처럼만 해. 하지만 기억해. 선을 넘는 순간 네 아버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지원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뛰어든 이 전쟁터의 규모를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었다. 천상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었고 그녀는 그 한복판에 가장 눈에 띄는 표적으로 던져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값비싼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상그룹의 인조 안주인이었고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방패가 아니라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되어야 했다. 강태민의 아내 천상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은 거대한 가면무도회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무거운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았다. 지원의 삶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과 연기로 채워졌다. 그녀와 강태민은 저택이라는 하나의 영토를 공유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같은 침실을 쓰지 않았다. 강태민은 마스터 침실 옆에 딸린 서재와 연결된 또 다른 침실을 사용했다. 그가 지원에게 허용한 공간은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보여주기 위한 공간뿐이었다. 아침 식사는 항상 따로 했고 저녁 식사는 그가 참석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그들의 유일한 접점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혹은 강상무 같은 적들 앞에 서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뿐이었다. 그럴 때면 강태민은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둘렀고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차가운 금속처럼 느껴졌고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그녀를 향해 웃지 않았다. 지원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사회 임원 부인들과의 브런치 미팅에서도 그녀는 하녀 출신이라는 조롱과 은근한 따돌림 속에서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천상재단의 예술 후원 사업에 대해 전직 감정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살짝 드러내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교양과 날카로움은 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곧 강태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강태민은 어떤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을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필요할 때 정확한 소리를 내는 도구로 취급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천상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숙부 강상무와의 지분 전쟁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끝없는 전쟁을 치렀다. 지원은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사였다. 그녀의 직업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표면 아래 숨겨진 균열과 가치를 찾아내는 훈련을 받아왔다. 이제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자연스럽게 강태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작품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그의 지독한 불면증이었다. 지원의 방은 그의 서재와 멀지 않았다. 매일 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그의 서재 문틈으로는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때로는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잠들지 못하는 사자처럼 자신의 영토 안에서 홀로 어둠을 견디고 있었다. 두 번째 발견은 그의 절대적인 고립이었다. 그는 천상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저택 안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강상무는 저택의 하인들 대부분을 자신의 신복으로 심어 놓았고 오 여사가 그 선봉장이었다. 그들은 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보고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사방이 적인 성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지원은 깨달았다. 강태민이 자신을 방패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강상무의 영향력 밖에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빚으로 묶여 있었기에 배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적들과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는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그의 컬렉션 룸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날 깨진 다랑아리 사건 이후 컬렉션 룸은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몇 번이고 그가 한밤중에 그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깨진 항아리를 아까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작품들, 특히 오래된 서화나 어머니의 유품으로 보이는 작은 빛의 놀이개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것은 수집가의 탐닉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자의 처절한 애도에 가까웠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아래 뜨거운 상처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과도하게 구워져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도자기와 같았다. 지원은 이 남자가 자신을 경멸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던 어느 폭풍 우치는 밤, 그 위태로운 균형이 마침내 깨졌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천둥 소리가 고풍스러운 저택을 울렸다. 지원은 그 소리에 잠을 설쳤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여느 때처럼 태민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다. 서성이는 발소리도 미세한 서류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은 켜져 있는데 그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폭풍 후 소리 사이로 무언가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혹은 그냥 바람 소리일지도 몰랐다.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계약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다.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복도를 향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오 여사나 다른 하인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의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은 난장판이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되어 있던 책상이 아니었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물잔이 쓰러져 책상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강태민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책상 위로 상반신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그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한 와중에도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나가, 당장.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손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몸은 불덩이 그 자체였다. 지독한 고열과 탈진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긴장과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다. 지원은 순간 망설였다. 오 여사를 불러야 할까?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 여사는 강상무의 눈과 귀다. 회장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알리는 것은 상처 입은 사자를 하이에나 무리에게 던져주는 꼴이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이 순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녀의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이것은 계약이나 빚의 문제가 아니었다.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감정사의 냉철함을 버리고 한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본능을 따랐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이고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태민은 성인 남성이었고 그녀는 그를 지탱하기 버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그를 책상에서 떼어내어 방 한쪽에 있는 가죽 소파로 그를 옮겼다. 그는 쓰러지듯 소파에 누웠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의식을 잃어가는 듯했다. 지원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시간에 본관 주방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주방으로 달려가 얼음물과 수건 그리고 구급상자에서 해열제를 찾아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 태미는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원은 물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의 셔츠 단추가 땀에 젖어 목을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윗단추 두어 개를 풀었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에 닿았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회사 이름 숫자들, 그리고 상무, 안 돼, 아버지, 팔지마. 그 말에 지원의 손이 멈췄다. 팔지마. 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해열제를 꺼내 그의 입술에 가져갔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약 드셔야 합니다. 그녀가 그를 흔들자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지원을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저기를 보일 기력도 없었다. 그는 순순히 그녀가 주는 약을 삼켰다. 지원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소파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주기적으로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방 안에는 태민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남았다. 지원은 잠든 혹은 쓰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얼음 같은 가면이 벗겨진 그의 맨 얼굴은 생각보다 지쳐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빛 때문에 그는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지옥을 걷고 있었다. 동틀 무렵 태민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를 깨운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강태민은 소파에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손으로 누른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시 예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밤새 자신을 간호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수건과 빈 약봉지를 보았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약점을 이 여자에게, 자신의 도구에게 들킨 것이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다. 열이 심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쓰러지셨고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했다. 태미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정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쓸데없는 짓을 그가 뱉어냈다. 그는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당장 나가.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없었던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는 방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문을 닫기 직전 잠시 멈춰 섰다. 회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시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도 전에 부서질 수 있습니다. 도자기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왔다. 서재 안태미는 그녀가 남긴 말을 곱씹으며 멈춰 섰다. 그는 여전히 약해진 몸을 책상에 기댔다. 그녀가 밤새 닦아주던 물수건이 그의 손에 잡혔다. 그는 그것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감히 그를 동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지원이 힐끗 보여준 그 예상치 못한 인간성은 그의 철옹성 같던 방어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천상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예술행사는 재계와 정계, 그리고 문화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올해의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천상미술관 로비는 수천 송이의 흰색 호접란으로 장식되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억지 웃음이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허하게 울렸다. 한지원은 이 모든 풍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지시로 대한민국 VVIP들만을 상대하는 스타일리스트가 고른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그녀가 감히 가격을 추정할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무게감으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천상의 안주인으로 보였다. 미소를 잃지 마. 그녀의 허리를 감싼 강태민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오늘 밤 내 가장 비싼 트로피야. 흠집 하나 용납 못해. 지원은 대답 대신 연습한 대로 입꼬리를 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상무, 상무와 윤채경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굴욕을 그대로 넘길 리 없었다. 그들은 오늘 이 가장 공개적이고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 멀리 강상무가 재단의 이사들과 웃고 있었고 윤채경은 불타는 듯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를 맹렬하게 쏘아보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천상재단이 최근 막대한 금액을 들여 매입한 미공개 근대 걸작을 공개하는 순서였다. 이 작품 매입은 강상무가 재단 이사장 대행으로서 직접 주도한 사업이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고 강상무가 마이크 앞에 섰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천상재단은 대한민국 미술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강상무는 기름진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며 예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지원은 저 연설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천박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기쁜 자리에 저의 새로운 족하면은 님 천상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신 한지원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선한 시각으로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상무가 손을 내밀어 지원을 지목했다.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이것이 그들의 함정이었다. 그들은 지원이 하녀 출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심산이었다. 저 비싼 그림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쁘네요. 혹은 멋지네요. 같은 천박한 감상평뿐일 것이라 확신했다. 윤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강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지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혹은 어떻게 망신을 당할지 지켜볼 뿐이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태민의 팔에서 손을 빼고 우아하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자 뒤편에 거대한 벨벳 커튼이 걷히며 작품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한국 근대 화단의 거장 박숙은 화백의 미공개작이라고 주장하는 그림이었다. 그림은 박숙은 특유의 화강한 표면 같은 거친 질감 마티에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시장에 나온 아이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전형적인 그의 화풍이었다.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저명한 미술 평론가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었다. 강상무가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넸다. 자한지원 사모님, 이 걸작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그림은 알아보시겠습니까?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지원은 마이크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관객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림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사교계의 인형이 아닌 날카로운 감정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강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집중력을 보았다. 박숙은 화백, 1914년에서 1965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분이시죠.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로비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특유의 두터운 질감, 즉 마티에르 기법은 전쟁 후 한국의 가난하지만 선량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강상무는 그녀가 교과서적인 지식을 읊는다고 생각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계속했다.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 1950년대 후반 화백의 전성기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한 듯 보입니다. 질감, 구도, 색감, 참으로 훌륭한 모작입니다. 모작, 이미테이션.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상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조카 며느님, 지금 농담이 좀 과하신 것 같군.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팀이 놓친 부분이 있군요.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그림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화백은 캔버스에 유화를 열어 겹쌓아 올려 이 질감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 밑바탕에 현대적인 아크릴 보조제 에크라일릭 미디움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질감을 만들어낸 흔적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한 1950년대에 사용된 유화 물감의 안료 입자와 지금 이 그림에 사용된 안료 입자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이 선명한 코발트 블루는 그 시대의 것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저기 어머니의 저고리 옷고름 부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랐다. 시그니처를 교묘하게 숨겨 놓으셨군요. 박화백은 저런 식의 낙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화백을 흉내낸 누군가가 자신의 서명을 숨겨둔 아주 정교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위작, 포절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노년의 미술 평론가, 그는 박숙은 화백과 생전의 교류가 있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최 측의 재질을 뿌리치고 안경을 고쳤으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두 속을 뻔했군요.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순간 로비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천상재단이, 그것도 재단 이사장 대행인 강상무가 직접 주도한 매입건에서 수백억 원짜리 위작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윤채경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렸다. 강상무는 자신의 멱살을 잡힌 사람처럼 씩씩거렸다. 그는 지원을 향해 내년이 감히 무슨 짓을 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묻혔다. 지원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지진을 보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패로 세운 하녀가 사실은 자신이 가늠할 수도 없는 예리함을 지닌 검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망신시키는 대신 그를 거대한 스캔들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강상무를 향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차갑게 말했다. 강상무님, 천상재단의 명예는 곧 천상그룹의 명예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위작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재단의 작품 매입 절차, acquisition process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작품의 감정 평가서와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천상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회장님께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상무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강상무가 판 함정 위에서 오히려 강상무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적의 가장 큰 업적을 가장 큰 칩으로 바꿔버렸다. 강태민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혼란에 빠진 지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 측의 실수를 바로잡아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제가 직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원의 손목을 쥔 채 무대 뒤편으로 그녀를 끌고 나갔다. 로비는 강상무를 둘러싼 기자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온 그들은 주차장에 리무진에 도착했다. 태민은 그녀를 차 안으로 거의 던지다시피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턱선이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감정인지 모를 긴장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리무진 안의 침묵은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깨지지 않았다. 강태민은 지원을 먼저 내리게 하고 자신은 젖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그는 이 거대한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회사로 향했을 것이다. 지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짓눌린 수동적인 하녀도 그저 남편 옆자리를 채우는 인형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시험하려던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전문성을 사용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하인들은 지원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오 여사는 감히 그녀의 방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강상무는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천상그룹과 관련된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은 어젯밤의 위작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기사의 논조는 두 갈래였다. 천상재단의 부실한 경영과 강상무, 상무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기사,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은 회장의 미스터리한 아내에 대한 찬사. 한지원은 하녀 출신의 신데렐라에서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천상의 수호자로 이미지가 급변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틀 동안 저택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원은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에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숨죽인 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태민은 그녀에게 방패가 되라고 했지 칼이 되라고 하지는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강태민이 그녀를 찾았다. 그는 서재가 아닌 지원이 머무는 마스터 침실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왔다. 그는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은 오히려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당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잠겨 있었다. 대체 정체가 뭐야?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자의 독백에 가까웠다. 그는 지원이 어젯밤 보여준 능력이 그저 운이나 얕은 지식의 발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원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책을 덮으며 그를 마주 보았다. 제 이력서는 이미 보셨을 텐데요. 전직 감정사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장님의 계약직 아내죠. 태민은 그녀의 침착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내 이력서에 없는 내용이더군. 그가 내민 것은 가라마트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였다. 그녀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가라마트는 국내 최고의 고미술품 전문 중개 및 감정 회사였어. 당신 아버지는 업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었고, 당신은 25의 나이에 수석 감정사 자리에 오른 천재였지. 태민이 읊조렸다. 그는 지원을 과거를 샅샅이 캔 것이다. 지원을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추고 있었다. 그걸 알아서 어쩌실 생각이시죠? 제 빚을 더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무능함을 비웃으시려는 겁니까? 비웃어.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한지원 씨,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당신은 내 숙부를 천상그룹의 2인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어. 그 대가가 뭔지 알고나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는 그녀의 돌발 행동이 자신의 계획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를 그 무대 위로 올린 것은 강상무였습니다. 저를 모욕하고 짓밟아서 결국 회장님을 망신 주려던 계획이었죠. 저는 방어했을 뿐입니다. 제 방식대로. 당신의 방식. 태민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그녀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그녀의 능력이 탐났다. 그는 어젯밤 이후 강상무의 모든 예술품 거래 내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위작 하나가 끝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전략을 바꿔야 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위협과 빚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동기가 필요했다. 좋아, 당신 말이 맞다고 하지. 하지만 당신은 아주 위험한 적을 만들었어. 강상무는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당신 아버지의 과거 채무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더군. 지원을 얼굴이 굳었다. 역시나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태민은 그 공포를 정확히 짚어냈다. 하지만 내가 막아줄 수 있지. 당신이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지원이 경계하며 물었다. 태민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것은 가라마트의 마지막 거래 내역서와 파산 직전 그들의 자금을 빨아들인 유령회사 페이펄 컴퍼니에 대한 자료였다. 당신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거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에 걸려들었지. 지원은 숨을 베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능해서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유령 회사 퍼시픽 트레이딩. 이 회사가 당신 아버지에게 접근해 거액의 미술품 거래를 제안했고 투자금만 받고 사라졌지. 그리고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 태민은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그 끝이 천상그룹의 자회사 천상로지스틱스와 연결되어 있더군. 지원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천상로지스틱스. 그곳은 강상무가 그룹 내에서 확고한 자금줄로 사용하고 있는 그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린 게 강상무, 상무, 정확해. 태민이 확인 사살했다. 강상무는 오래전부터 고미술품 밀거래에 손을 대왔어. 그러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해지자 업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용 있는 가라마트를 타겟으로 삼은 거지. 당신 아버지는 미끼를 문 거고, 당신의 회사는 강상무의 비자금 창고를 채우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 거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대형 계약의 실체 갑작스러운 부도, 그리고 뒤이은 빚쟁이들의 압박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였다. 지원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을 절망과 고통을 생각했다. 왜 이걸 제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원이 태민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거래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 태민이 본론을 꺼냈다. 나는 강상무를 끌어내려야 해. 그는 천상을 좀먹는 암 덩어리야. 어젯밤 위작 스캔들은 그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가 재단 자금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해. 특히 그가 밀거래한 예술품들. 그는 지원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당신의 눈이 필요해. 당신의 전문 지식, 강상무가 수년간 사들인 모든 컬렉션을 재검토하고 그 안에 숨겨진 위작과 장부에서 사라진 진품들을 찾아내야겠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한 원흉을 무너뜨릴 기회. 제가 그걸 해내면 뭘 주실 수 있죠? 당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면, 그리고 가라마트의 명예회복, 어쩌면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기회까지도. 태민이 약속했다. 물론 당신의 368억 원짜리 빚도 깨끗하게 사라지겠지. 지원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여전히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용 가치가 서로 일치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그룹을 지키기 위해, 한지원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되었다. 좋아요. 지원이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기꺼이 회장님의 검이 되어드리죠. 강상무 상무가 가진 모든 가짜들을 베어버리고 그가 숨긴 모든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청사진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게 재단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강상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만의 감정실을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을 보였다. 그것은 만족감의 표현이었다. 물론이지. 내일 당장 컬렉션 룸 옆에 빈 방을 당신의 사무실로 만들라고 지시하지. 마음껏 실력 발휘해봐, 한지원 씨. 불편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주워온 돌멩이가 사실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원은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이유를 찾았다. 강태민과의 위태로운 동맹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 아침 컬렉션룸 바로 옆먼지만 쌓여있던 창고는 저택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임시 감정실로 탈바꿈했다. 최신형 디지털 현미경 자외선 및 적외선 촬영 장비, 그리고 천상재단의 방대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보안 터미널이 설치되었다. 한지원은 다시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그녀는 한여복을 벗어 던지고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눈은 지난 10년간 강상무의 손을 거쳐간 모든 예술품의 구매 목록, 감정서 보험 기록, 그리고 세관통과 서류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 추적자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비서인 조 실장을 붙여주었다. 조 실장은 태민의 유일한 신복으로 지원이 요청하는 모든 행정적 지원과 외부 자료 접근을 도왔다. 그들은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밤낮이 바뀌었다. 지원은 종종 감정실에서 쪽잠을 잤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강태민이 그곳을 찾곤 했다.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그녀가 발견한 것들을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마실 블랙커피를 말없이 내려놓고 가곤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 도자기 장부상으로는 17세기 명나라 청화백자인데 유약 성분 분석 결과 1980년대 화학 안료가 검출됐어요. 진품은 이미 경매 시장에서 세탁된 후일 겁니다. 지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태민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그녀가 이 일에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는지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 집요함이 탐욕이 아닌 정의를 향한 갈망임을 알았다. 계속해. 필요한 건 뭐든 말하고 그의 신뢰는 지원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채권자였고 냉혹한 고용주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능력을 유일하게 알아보고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거대한 압박감과 그 얼음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싸움을 어렴풋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깊어질수록 강상무의 숨통은 조여졌다. 그는 재단 자금 감사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한여라고 무시했던 한지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뱀은 가장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다. 강상무는 태민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태민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지원을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한상진이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요양병원에 머물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아,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갑자기 옛날 채권자들이 나를 사기죄로 다시 고소했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지원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민이 천상그룹 법무팀의 보호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것은 태민의 손을 벗어난 더 교묘한 수법이었다. 강상무가 검찰 내부의 자기 라인을 움직여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치기도 전에 오 여사가 그녀의 감정실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상무님께서 정원에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아버님 일 때문이라고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정원으로 향했다. 늦가을의 정원은 스산했다. 강상무는 잘 가꾸어진 분재 옆에 서서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 마치 인자한 숙부처럼 웃었다. 이런 새아가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은가? 아버님 걱정 때문인가?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지원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무슨 짓이라니, 정의 구현이지. 강상무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런가? 내 아버지는 운이 좋았어. 태민이가 뒤를 봐줘서.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뱀 같은 눈이 그녀를 훑었다. 네가 요즘 내 재단 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아주 유능한 감정사라지 태민이 녀석이 너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더군.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원은 본론을 요구했다. 간단해. 강상무의 미소가 사라지고 본색이 드러났다. 태민이는 지금 그룹에 사활을 걸고 한미바이오 M&A를 추진 중이야. 그게 성공하면 내 입지는 아주 좁아지겠지. 그 녀석은 지금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그는 지원의 귀에 속삭였다. 불법적인 자금 조달 내부자 거래. 증거는 차고 넘칠 거야. 태민이 서재 혹은 그놈의 비밀 금고에 분명히 숨겨놨겠지. 네가 그걸 찾아서 나에게 가져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그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가 당신의 스파이가 되라는 겁니까? 지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스파이 아니지. 효녀가 되라는 거야. 강상무는 잔인하게 웃었다. 네가 그 증거를 가져오는 즉시 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고소는 취하될 거다. 검찰의 수사도 멈추겠지. 내 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는 시가를 바닥에 비벼 껐다. 네 아버지는 당장 구속될 거다. 그 연로한 몸으로 감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네 선택에 달렸어. 내 아버지냐 아니면 내 계약 남편이냐. 이것은 지옥 같은 선택지였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감정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이 모니터에 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강상무의 위협은 미래가 아닌 현재였다. 그녀는 강태민을 배신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를 돕고 그녀의 능력을 신뢰해준 유일한 동맹을. 그녀는 그가 열에 들떠 쓰러졌던 밤을 떠올렸다. 팔지마라고 중얼거리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미바이오 MA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상무로부터 천상을 지켜낼 그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런 그를 자신이 무너뜨려야 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병약하지만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 지원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서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강태민의 서재에 그가 모든 비밀을 숨겨두었을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강태민의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차가운 마호가니 문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가르는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한지원의 손이 비밀번호 키패드 위에서 망설였다. 태민은 그들의 공조가 시작된 후 그녀에게 서재의 출입 권한을 주었다. 강상무의 비자금 자료와 한미바이오 관련 서류가 모두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그만큼 신뢰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와 강상무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교차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에 발을 들인 유일한 이유였다. 태민을 배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열에 들떠 신음하던 태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팔지 마, 아버지. 그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자신처럼 그녀는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강상무에게 태민의 약점을 넘긴다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난다. 강상무는 태민을 무너뜨릴 것이고 약속대로 아버지를 풀어줄까? 아니다. 강상무 같은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태민을 제거한 후 자신과 아버지를 더욱 교묘하게 올가매며 영원히 노예로 부릴 것이다. 아버지는 잠시 풀려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녀가 강상무의 손에 쥐어줄 증거는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이었다. 배신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실한 파멸이었다. 그녀의 손이 키패드에서 떨어졌다. 유일한 길은 강상무가 아버지를 어찌하기 전에 그를 먼저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강태민이 필요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확실한 패배라면 도박이라도 거는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서재 앞에서 돌아서서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친 기색의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한미바이오 MA를 방해하려는 강상무 측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며칠 밤을 새운 참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지원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잠겨 있었지만 날카로움은 잃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강상무, 상무가 알아챘습니다. 지원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제 아버지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옛날 채무자들을 사주해서요. 아버지는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그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의 한미바이오 MA 관련 비리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든 불법 자금 조달이든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를 넘기면 아버지를 풀어주겠다고요. 서재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이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의 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다. 그래서 내 서재에서 뭘 찾았지? 아무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답에 태민의 굳은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강상무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한번 무릎 꿇으면 저는 영원히 그의 노예가 되겠죠. 제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를 완벽하게 끝장내는 것뿐입니다. 지원은 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태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368억 원짜리 빚으로 묶어둔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더 대담한 승부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아버지를 인질로 잡혔음에도 적과 타협하는 대신 전면전을 선택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강상무는 이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먼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쳐야 해. 예상하지 못한 곳,
지원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강상무가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미바이오와 재단 비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작,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유, 제가 깨뜨린 그 도자기요. 태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백자 다랑아리,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신이 내게 빚을 진 이유일 뿐이지. 아니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왜 오 여사가, 강상무의 신복인 그녀가 굳이 저를 그 방에 들여보내 그 도자기를 닫게 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너무 연극 같았다고요. 그들은 제가 그걸 깨뜨리기를 바랐거나 혹은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자신의 임시 감정실로 달려갔다. 태민이 그 뒤를 따랐다. 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깨진 다랑아리의 보험 기록과 고해상도 파편 사진들을 불러냈다. 이 도자기는 완벽했어요. 18세기 금사리 요에서 구워진 최고의 걸작이었죠.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어요. 그녀는 즉시 자신의 오래된 연결책에게 보안 회선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는 런던과 홍콩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술계의 가장 은밀한 정보 브로커였다. 지원은 그에게 파편 사진과 도자기의 공식적인 입수 경위 3년 전 제네바 비공개 경매를 전송했다. 이 물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줘요. 비공식적으로. 답변은 2시간 만에 돌아왔다. 태민과 지원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정보 브로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한 실장,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 도자기 말이야. 자네가 보낸 그 경매 기록에 있는 그 진품 The Real One. 그거 넉 달 전에 마카오 블랙 옥션에서 팔렸어. 어마어마한 가격에. 중국인 신흥 재벌에게로. 지원은 숨을 멈췄다. 넉 달 전, 그녀가 이 저택에 오기도 전,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깨뜨리기 한참 전이었다. 태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지원 씨가 깬 건 뭐였지? 가짜.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고 등급의 복제품 레플리사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상무. 태민이 으르렁거렸다. 그놈이 재단 소유의 진품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서 팔아넘긴 거야. 자신의 도박 빚이나 비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자리에 가짜를 가져다 놨지. 지원이 말을 이었다. 오,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저를 그 방에 들인 건 어쩌면 그 가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하녀 하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가 그걸 깨뜨림으로써 그들의 범죄는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감정사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파편만 보고 진위를 가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녀의 368억 원짜리 빚,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계약 결혼에 묶어둔 그 거대한 족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저에게 300억이 넘는 빚을 씌웠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도자기 값으로. 지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강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가문의 유산에 대한 모독이자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기극을 이용해 한지원을 협박했다. 그 역시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강상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놈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이제 강상무의 목을 칠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다. 한미 바이오 MA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면 공격을 가할 때였다. 그들의 원수, 그들의 적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천상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전쟁터와 같았다. 강태민의 경영권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강상무가 소집한 이 회의에는 그룹의 운명을 쥔 거물급 주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했고 모두의 시선은 단상에 선 강상무에게 쏠려 있었다. 강상무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한지원이 아버지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자신을 감히 배신하지 못했을 것이라 믿었다. 설령 그녀가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한미바이오 MA건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태민의 불안정한 하녀와의 결혼,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천상그룹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젊은 총수의 독단적이고 위험천만한 경영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띄웠다. 한미 바이오 인수건에 대한 위험성을 과장한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무모한 MA는 그룹 전체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뿐만 아니라 강태민 회장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적인 스캔들로 조직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개 한여를 안주인 자리에 앉히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천상의 안주인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주주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상무는 윤채경과 눈을 마주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민이 이 두 가지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태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태민은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 한지원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따라서 저는 강태민 회장의 불신임안을 강상무가 의결을 선포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을 갈랐다. 강태민이 아닌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상무는 당황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비들은 뭘 하는. 하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상무 상무님, 회장님의 자격 이전에 상무님의 자격부터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상무가 소리쳤지만 주주들은 이미 이 흥미로운 반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상무님께서는 저를 일개 하녀라고 부르셨지요. 맞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빚 때문에 이 집에 하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제가 300억 원짜리 조선 백자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술렁였다. 300억.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지원은 USB를 단상 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떴다. 하나는 그녀가 깨뜨린 도자기의 파편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넉 달 전 마카오 암시장 경매 도록에 실린 사진이었다. 두 도자기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았다. 강 상무님은 제가 하녀이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잊으신 모양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제가 깬 도자기는 가짜였습니다. 진품은 이미 넉 달 전 강상무 상무님의 지시로 비밀리에 밀반출되어 마카오 암시장에서 중국 재벌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미쳤군. 증거도 없는. 증거 말입니까?
지원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도자기가 팔린 직후 천문학적인 금액이 강상무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여기 진품을 가짜와 바꿔치기 하고 밀반출을 도운 총괄 집사오 여사의 자필 진술서도 있습니다.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룹 총수 일가에 의한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문화재 밀반출이라는 거대한 범죄였다. 강상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강태민이 일어섰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와 넋이 나간 숙부의 어깨를 밀치고 중앙에 섰다. 숙부님의 배임은 한미바이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강상무 상무는 수년간 천상재단을 자신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재단에 비싸게 팔고 진품은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감정회사였던 가라마트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습니다. 바로 한지원 씨 제 아내의 아버지 회사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강상무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직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자의 딸을 하녀로 끌어들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다. 그 도구의 손에 목이 베인 셈이었다. 강상무는 휘청거리며 아니다, 모함이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윤채경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몰래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격분했다. 당장 강상무 상무를 자리에서 끌어내시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아비규환이 되었다. 강태민의 불신임만은 꺼내지지도 못했다. 대신 강상무의 모든 직위 해제 및 긴급 감사위원회 소집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것은 내년에 강상무가 마지막 발악처럼 지원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강태민이 미리 연락해둔 강상무의 라인이 아닌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강상무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상무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강상무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지원을 향해 불타는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차갑고 단단한 눈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남자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태민이 그녀의 옆에 와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복도는 기자들의 플래시로 가득 찼고 강상무의 절규는 그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은 끝났다.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후 강상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천상그룹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었다. 강태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강상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의 신복이었던 임원들을 모조리 속간했다. 강태민은 인정사정 없었다. 그는 수년간 그룹을 좀먹어온 암 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오 여사는 강상무의 횡령 및 문화재 밀반출 공범 혐의로 즉각 해고되었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물갈이 되었고 강태민의 새로운 비서실 인력들로 교체되었다.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서 한지원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자 강태민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와 강태민의 관계는 여전히 계약이라는 위태로운 선 위에 놓여 있었다. 강태민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룹의 최고 법무팀을 동원하여 한상진 사장의 사건에 즉각 개입했다. 강상무가 조작했던 거짓 증거들과 채무자들의 강압에 의한 고소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검찰은 강상무의 배후 조종을 인정하고 한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천상그룹의 이름으로 가라마트의 파산이 강상무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직접 피해자인 한상진 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그룹을 대표해 깊이 사죄했다. 천상은 가라마트의 명예회복은 물론 파산으로 인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전액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원은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뉴스를 보았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절망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지원 역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마침내 되찾은 정의의 무게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태민은 한미바이오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그룹 내 입지를 완벽하게 다졌다. 강상무의 몰락으로 윤채경과 태화건설의 위협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지원의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라마트의 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한지원과 강태민의 계약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초라한 짐을 다시 꾸리고 있었다. 계약 기간인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사실상 강상무라는 위협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계약은 이미 목적을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하녀도 방패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였다. 그녀가 마지막 가방의 지퍼를 잠그려 할 때 방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경무로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짐 가방을 잠시 바라보더니 그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죠? 지원이 물었다. 혼인 계약 해지 합의서.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과 나를 묶고 있던 그 368억 원짜리 빚, 그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강상무의 사기극이었지. 즉, 우리의 계약은 원인 무효야. 당신은 처음부터 자유였어.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원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생각했다. 모든 빚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을. 그런데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서명할 수 없었다. 그동안 고마웠소.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천상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는 얼음 가면 뒤에 맨 얼굴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님도 제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수할 기회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힘을 주셨죠. 저희는 성공적인 거래를 한 셈입니다. 지원은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거래. 태민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계약 해지 서류를 빼앗아 옆으로 치워버렸다. 난 더 이상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한지원 씨.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원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했던 값을 매길 수 없이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단정하면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강태민.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당신에게 씌운 첫 번째 족쇄는 거짓과 협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소. 그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건 진심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얼음성 같던 눈동자가 오직 그녀만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야. 빚들 갚으라는 것도 아니오. 이건 나의 제안이야. 그는 한쪽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는 그 어떤 구원보다 더 절박하고 진실되게 낮아져 있었다. 더 이상 내 방패나 검이 되어 달라는 게 아니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되어 주시오.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당신의 상처까지도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한지원 씨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소. 이번엔 진짜로.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하녀가 되었던 순간, 절망 속에서 그와 악마의 계약을 맺었던 순간, 그리고 그와 함께 적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수많은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갚아야 할 마지막 빚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남자의 고독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제가 그 비싼 다랑아리 값을 평생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농담을 건넸다. 태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얼어붙었던 저택의 공기를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 가짜 도자기 값은 당신의 평생으로 갚아도 모자랄 것 같군.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거짓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빚의 청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차가운 서재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맺었다.